경매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경매 용어 100개를 엄선했습니다. 오늘은 낙찰 후에 무조건 보게 되는 경매 단어 3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경매 용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고 이제 실제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경매 훈련 방법을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이제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인데요. 매각 기일, 그러니까 입찰하는 날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비치가 되고요. 매각 당일까지 내용이 수정될 수가 있어서 입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서류는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문서라서 만약에 이 내용이 실제랑 다른 경우에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선 순위 설정,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권 등의 이제 설정 일자랑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최선 순위 설정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이 최선 순위 설정하고 말소 기준 권리하고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용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황 조사서, 집행관분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서류인데요. 언제 방문했고 누구를 만났고 또 그 만난 사람은 집주인인지 임차인인지 동호수가 잘못된 건 없는지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서, 해당 주소지에 전입된 세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경매 사이트에서 그 경매 사건 프린트 하셔서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 가시면 이 전입세대 열람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낙찰가율,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몇 %인지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되게 불장일 때는 낙찰가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고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낙찰가도 떨어집니다. 무효, 법률 행위나 절차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경매 입찰하실 때 도장을 잘못 찍으셨거나 서류 준비가 잘못됐거나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서류를 잘못 냈거나 입찰가를 수정하셨거나 보증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예 경매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시면은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납, 정해진 기간 내에 매각 대금을 내셔야 되는데 내지 않는 거를 미납이라고 하고요. 대출이 안 나와서 미납하시거나 낙찰을 잘못된 가격에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미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매 사건이 미납이 되면은 다시 진행이 돼서 재매각 날짜가 잡히는데요. 이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체 이자가 연 12%가 붙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만약에 재매각 기일까지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하면은 입찰 당시에 내셨던 보증금은 몰수가 됩니다. 매각 불허가,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매각 물건 명세서에 오류가 있었거나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이 되었거나 낙찰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 아니면은 그 사이에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해서 경매 사건이 중지되었다. 매각 불허가 사유로는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각 허가 취소, 법원이 매각 허가를 했다가 그 결정을 뒤집어서 취소하는 거예요. 매각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시작했거나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항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를 합니다.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항고를 하려면 매각대금, 그러니까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거셔야 되는데 그렇게 돈 거는 거를 공탁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항고가 기각이 되면은 그 공탁금은 몰수가 또 됩니다.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세금 신고하실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잔금 내고 나서 잠깐 정신이 없거든요. 잃어버리시면은 법원에 방문해서 재발급 받으셔야 되니까 미리 사진 찍어두시거나 복사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소유자를 이제 낙찰자 명의로 바꾸는 등기 절차입니다. 이때 저희가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출을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 대출과는 조금 성질이 달라서요. 모든 은행에서 경락 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면
받으시면 대출 상담사분들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도 받으시고 세금도 내셔야 되는데요. 이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이 표대로 계산을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주택 관련 공공사업을 위해서 발행되는 채권인데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그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거 사셨다가 가지고 계셨다가 만기 때 파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되파셔도 됩니다. 보통 즉시 되팔고 있습니다. 이전 채권, 설정 채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실 때 채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전 채권. 이거는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설정 채권. 이거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내는 건데요. 저희처럼 이제 매매 사업자,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담보대출 받으실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됩니다. 만약에 매입하셨다면 환급도 되니까 알아보시고 환급 신청하시면 돼요. 인지나 증지, 도장이 찍힌 종이를 인지라고 하는데요. 관공서나 법원에 내는 세금이나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를 내실 때 현금이랑 같이 내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 인지나 증지를 사서 같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인지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증지는 지자체나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점유자한테 이 집주인 이제 바뀌었으니까 부동산을 비워서 넘겨주라고 하는 거를 인도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도명령은 낙찰 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낙찰 대금 납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명령을 같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탁등기. 등기를 보시면은 부동산이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상태예요. 실제 주인은 낙찰자이지만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사항의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됩니다. 우선수익자. 이제 신탁 부동산이 처분될 때 가장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보통 대출해준 은행이 우선수익자가 됩니다. 위탁자는 부동산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되겠죠. 이 모든 내용은 신탁 원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신탁 대출이라는 걸 받게 되면 신탁 등기가 되게 되고 그 안에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 신탁 원부는 저희가 등기를 떼실 때 같이 발급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등기 떼실 때 영구 보존 문서 목록에 체크해서 발급하시면 신탁 원부까지 같이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명도.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 어떤 날짜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발송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문서는 절대 아닙니다. 부당이득. 이 집의 주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돈도 안 내면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사는 거. 그런 걸 부당이득이라고 하거든요.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됐잖아요. 점유자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 무슨 권원이라는 말을 되게 자주 쓰는데요. 이 권원이라는 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말을 해요. 집행권원이라고 하면은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서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말 그대로 강제로 집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원의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국가가 강제로 부동산 인도 또 점유자 퇴거 압류 등을 실행하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이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계고라는 거를 하는데요. 이 강제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고하는 거를 계고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미리 돈을 내셔야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 돈을 내는 거를 예납이라고 합니다. 낙찰자가 미리 집행관실에 가서 예납을 하셔야지 이 모든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집행관. 강제집행을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집행관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집달리, 집달관 이렇게도 부르시더라고요. 유체동산, 부동산 빼고 가구나 가전처럼 이동 가능한 모든 것들을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가처분, 가가 임시라는 뜻이거든요. 법원이 내리는 임시 처분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처분은 돈이 아닌 다른 권리를 보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매하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여서 점이가라고 합니다. 명도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명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명도 절차가 또 진행되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점이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예요. 가압류는 돈과 관련된 권리를 보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잉여 배당금, 낙찰을 받고 나서 대금을 내시면 그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다 하겠죠? 배당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잉여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압류가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잉여 배당금을 임시로 묶어두는 잉여 배당금 가압류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혹시 발생하게 될 강제집행 비용이라든지 부당이득금 같은 것들을 나중에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계, 채권자랑 채무자랑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에요. 쉽게 말해서 퉁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기도 하고 낙찰자이기도 하니까 낙찰자로서 돈을 내서 임차인으로서의 내 돈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서로 상계 처리해서 추가로 돈을 더 안 내도 됩니다. 이런 거를 상계 처리, 상계라고 합니다. 법원에 서류를 신청할 때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 좀 친절하게 말해주고 풀어서 설명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경매가 진행되는 곳이 법원이잖아요. 법원에서 쓰는 단어들이 뜻이랑 범위가 명확한 편이고 단어 하나를 잘못 쓰면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빨리 이 단어들에 익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경매 단어들 자주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경매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